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모델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사회라는 건 뭐냐? 성숙한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고, 그게 그러면은 실행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뭘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구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70년대에 우리가 뭐 석유파동 겪으면서부터 해서 자원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장의 한계가 보고서로 나온 게 로마클럽에서 요청해서 MIT의 젊은 학자들이 1972년도에 그 보고서를 썼거든요. 저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툴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초창기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모델의 결과가 성장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패턴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거의 결과물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1972년인데 그 당시 로마클럽이나 이쪽에다가 보고서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걱정은 뭐였냐면 석유를 개발하던 업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채굴하고 자원을 쓰고 나면 우리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업을 다 접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갖게 됐던 거죠. 자원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 이걸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창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년도에 스톡홀름 그 컨퍼런스가 열렸었고 그 스톡홀름에 최초로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세션이 생겼죠. 그래서 개발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우 회의는 92년도에 열립니다. 그 사이에 87년도에 Our Common Future, Our Common Future였나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그 책이 나오게 되면서 87년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92년도에 리우 회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지구 한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가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기후위기라는 부분이 이제 뭐 기후변화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이런 굴레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개념적으로는 나와 있었지만 굉장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을 조금 고려해서 기존에 하던 발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녹색 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곳도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녹색 산업이라던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도 결국은 기후위기는 더 심화되고 우리의 불평등은 더 강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기존에 있었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보다 더 확실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탈성장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쭉 일련의 과정들을 개념을 같이 보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학교 강의나 이런 데서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내가 실천하는
중에서 예를 들면 텀블러를 안 들고,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뭐 플라스틱 물병을 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손수건을 드는 것,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이 시간이 좀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생태 발자국을 조금 줄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연대하고 커뮤니티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웃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전체 이번 그 강좌들 시리즈 내용을 보니까 앞서서 생태계 서비스도 배우셨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사실 여기 안에 다 그 망라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강의록은 못 봤지만 김현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생태경제학이나 이런 개념을 조금은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냥 경제성장이라는 모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한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성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는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AI 시대니 이런 얘기하면서 또 에너지 효율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인간의 창의적인 그 뭐 창의성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남극 주변의 바다에 가서 원양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어요. 그런 어선들 같은 경우에 뭔가 다른 데서 경쟁력을 찾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의 극한의 그 환경을 뭔가 개척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 안에는 지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쇄빙선을 만들어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선들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어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고 뭐 어업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그 불굴의 의지와 한국인들의 근성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이제까지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한계 그런 한계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극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통해서 기술 성장이든 우리가 자본을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많은 문제들을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게 성장주의고 그 성장주의 바탕에는 산업 자본주의, 요즘은 뭐 인지 자본주의도 나오고 뭐 정동 그 이제 신승철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 안에는 정동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우리 좋아요 누르는 것 같은 그렇게 상대방과 공감하고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보산업사회 뭐 그 안에 정보도 어쨌든 새로운 산업으로 있기 때문에 산업주의,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기술 개발을 도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다시 또 걷어들이고 또 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걷어들이고 이러면서 자본의 투입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오히려 노동이라던가 다른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성장주의가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자본주의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자가 가장 많은 열매를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 근데 원래 좋게 보면은 부를 창출해가지고 그걸 나누면 돼요. 나누는 거였는데 자본주의자가 자본가가 그 자본을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자본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나 나머지 그 밑에 그 하청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부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사회가 그 자본주의의 어떤 현실적인 자본주의 모델의 문제인 거죠. 과거의 부의 창출 원리는 노동과 토지, 그것의 착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자본을 그렇게 축적할 수가 없었겠죠. 그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 가치를 자본가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노동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착취는 이제까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던 거죠. 자연을 훼손하고 가져갔을 때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땅 안에 있는 거는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이 그 자원을 가져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그 면적에만 뭔가를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곳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생명들한테도 뭔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물의 순환이라던가 영양의 순환에도 영향을 끼쳤던 거고 생물 그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걸음이 되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면적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면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사유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오래된 나라들의 전통 속에서 보면은 땅을 사용하는 권리만 사고 팔게 되고 그것의 그 근본적인 소유 자체는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동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들을 그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혜택들을 다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다 소유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공유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물론 이제 이승만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전이죠. 이승만 시대에 농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농지를 나누는 그 과정 이외에 그 이후로는 국가가 소유한 혹은 국가가 뭔가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던 그런 것들조차도 토지 수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사유의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사유지를 우리가 토지 수용, 공공을 위해서 수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과거에 국가가 그 토지를 수용하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다 온갖 정치적인 비리, 뭐 이런 그 비자금 형성 이런 거에 다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남의 땅을 좋은데 이용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공공의 이익을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을 뺏기면 안 돼 라는 개념들을 더 훨씬 많이 갖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뭔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내 자산을 건드리는 것 이거는 거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 막 반대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키느냐 아니면 하락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자본주의가 이상한 방식으로 발달을 하면서 그거의 현실적인 모델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 거죠. 각종 착취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이나 가치를 자본가가 다 가져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장주의가 지배적인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다라는 것을 국가가 계속 보여줬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수출 100만 불 달성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야지 국가가 뭔가 책임을 다하고 잘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장을 계속 측정을 해요. 그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이 GNP나 GDP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GDP를 쓰는데요. 그 국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GNP를 썼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오는 거면 다 국민 소득으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우리가 100원짜리 뭘 산다. 그러면 그 안에 91원 플러스 9원 해가지고 9원이 그 세금같이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붙은 거죠. 그래서 91원짜리를 내가 한 번의 유통을 거치면서 100원이 되면 그 9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재료상에서 재료를 다 사가지고 내가 제빵 사다. 그러면 밀가루를 사고 각종 이스트를 사고 계란을 사고 버터를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산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제빵을 해가지고 내가 빵을 상품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팔 때는 나의 노동과 이런 것들이 가치가 거의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붙은 것의 값에 보면 10% 정도의 부가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내가 물건을 샀던 부분에서부터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다 붙이면 최종적인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총 가치가 얼마냐. 그게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GDP라는 개념 안에는 무조건 노동이 들어가고 거기서 가치가 생산되고 그러면 GDP 안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댐을 만들고 지역을 파괴하고 그래도 댐을 만들면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죠. 건축을 하는 토목업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댐이 문제가 돼가지고 댐을 파괴시켜요. 왜 철거하는 거죠. 철거를 하는데도 철거하는 용역업체는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든 못하든 환경에 피해를 주든 안 주든 뭔가 사업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부가가치가 붙은 것으로 해가지고 GDP 안에 계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돌봄을 할 때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정말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는 거 이거 안에는 GDP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써요. 인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고 나는 나가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되면 나도 GDP를 상승시키는데 뭔가 기여를 하고 내가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돌봄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남의 손에 크면 그만큼 돈이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GDP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GDP가 올라가면은 성장하고 더 모든 것이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뭔가를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들, 개발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거기 GDP 안에 들어가고요. 뭐 돌봄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시장 소득이라는 것이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성의 그 노력 같은 것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던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줬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우리가 막 뭐 천식이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 호흡기 장애가 생겼는데, 그 호흡기 장애는 저희가 다 돈을 내고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미세먼지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를 돈을 내야지라고 따졌었던 분 계실까요? 그렇죠. 그냥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졌나 봐, 이러면서 막 그 비타민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뭐 비타민 엄청 먹고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호흡기 잘 안 걸렸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들은 GDP를 높이는 데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 그럼 병원은 돈을 벌어. 그리고 약을 사 먹고 비타민을 사 먹고 이러면서 제약업체들은 돈을 계속 벌어요. 이게 이상한 굴레인 거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데 GDP는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병들고 아픈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경제 활동이 창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GDP의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화폐적 가치로 그 잘못 계산하게 된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 이것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한창 잘 나갔을 때는 뭐 10% 가까이씩 성장했죠. 이자율도 생각해보면 10%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1억을 은행에다 넣어놓는 집은 1년에 1,0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10%. 그쵸?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매달 그 사람은 1억을 넣어놓고 100만 원, 거의 한 8, 90만 원씩 이자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예요. 웬만한 사람의 그 월급쟁이들 월급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자율 뭐 2% 이렇잖아요. 그 정도로 떨어진 것은 이 GDP 자체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경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GDP가 그로스 레이트 자체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한창 잘 나갔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후 극복 그 과정에서 엄청난 뭐 경제 성장을 했다가 70년대 그 석유 파동 이후로 들쑥날쑥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뭐 10년 이런 얘기하지만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이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경제도 안 좋은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저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경제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전 세계에 만약에 2006년도에 5.6% 정도가 경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중국과 요 황토색 같은 게 중국인데요. 중국하고 아시아가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보면. 그 정도로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계속해서 경제를 이제 성장시켜 왔어요, 중국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의 방법은 그동안 과거에는 노동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GDP 자체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은 보면 여기 보면은 자본의 그 집약도라고 할 수 있죠.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하면은 팩터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과 그 노동 자본 지대 아니 지대래 그 노동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우리가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죠. 그런 렌트를 해가지고 쓰는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total factor productivity라는 것은 그 요소 시장 내에서의 productiv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성. 그런데 요 내용들을 보면은 요 생산성 자체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가 이제 점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도하고 여기 보면은 자본 집약도가 나오는데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다음에 캐피탈 인텐시티라고 나오는데 이 파란색 부분은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집약도라는 것이 좀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케이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요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경제 성장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지금의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본 집약도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기술력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노동에 의해서 하던 것들을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하는 것. 요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하거나 뭐 AI를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성장 연계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일정한 수준이 되면 성장이 떨어진다. 제가 처음에 저 혼자 이제 연구소를 이제 개소를 할 때, 기업 경영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그 자영업자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경영을 할 때는 일정 수준까지 쭉 올랐다가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뭐 혹은 현대자동차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같이 거대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수명을 늘리고 있는 이런 방식인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하나가 떨어지면 또 다른 걸 개발해서 또 메꾸고 이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한계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린계와 닫힌계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뭐 물질적인 소통이 다른 곳하고 같이 결부돼서 하는 것 이런 곳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열린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열린계일까요? 닫힌계일까요? 열린계.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거나 영양을 섭취하거나 그다음 우리 배출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깥하고 계속해서 순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거의 닫힌 게예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만 일부 들어올 뿐이지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지구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의 모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당 얼마만큼의 식량을 섭취하는가, 그리고 그 인구가 몇 명인가,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재생 가능하지 않은 자원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이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서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월드3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한 30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0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하고 맞춰보니까 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해요. 그거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 population 나오는데요. 지구 전체 인구가 언제 최정점에 도달하는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거의 2030년 수준 뭐 이 정도면은 인구가 최고에 도달했다가 줄어들 것이다 이라고 이 사람들은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었던 그 모델링 중에서 이 전체 그 피드백 룹 안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전체 시스템 순환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이 환경 오염으로 봤어요.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바뀌고 여기 파퓰레이션 여기 있네요. 예, 여기 2030년. 그리고 이 오염이 얼마나 심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서 6가지 요소네요. 6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지금의 기후위기를 담고 있진 않지만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간 30년 사이에 1970년부터 2000년 사이를 비교해 보니 거의 이 그래프하고 유사하게 나타났고 우리는 계속 이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구를 했던 그 학자가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1972년도에 보고서를 낼 때 이분들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80 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 80 정도 되신 분들이 최근에도 다시 강연을 하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 이 모델을 바꾼다고 한다면 뭘 반영할 거냐, 기후위기 부분을 반영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의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라이밋 체인지를 굳이 넣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이런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의 한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경제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볼링이라는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그냥 우리가 탐색해가지고 자원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소를 먹여도 되고 우리가 거기서 자원을 가져와도 되고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원이 굉장히 희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주인의 경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카우보이의 경제의 모습은 뭘까요? 카우보이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네.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 스테이션에 있는 건데 우주 스테이션 안에서는 자원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6개월치 뭐 식량을 가져왔다던가 물을 가져왔다던가 하는데 물을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을 다 가져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소변을 정화해가지고 자신들이 다시 물로 만들어서 마시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우주인의 경제를 딱 우리가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카우보이 경제에서 우주인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 자원의 그 희소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데일리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림을 딱 보시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배 어선이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물을 던져가지고 혹은 낚시를 해가지고 원하는 자원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원은 너무나 희소한데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금 남아있는 희소한 그 자원들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경제학의 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자원을 효율적이고 그렇게 배분하는 거였는데. 그쵸. 경제학 전공하셨어요, 혹시? 아니 교양으로 들었어요. 교양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딱 보시면 그거예요.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경제학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내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과에서 수업을 할 때 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자원이 희소하니까 이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효율적인 그 분배를 해줘야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잘 하기 위한 학문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태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나만이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만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다른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불교에서의 그 철학이나 이런 가르침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희소한 그 자원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런 상태로 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경제학에서는 뭘 가장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하고 차이를 보이냐면요. 물론 열역학 법칙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그림을 안 넣었는데 경제학에서 아까 제가 이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가가 자본을 넣어야 되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내줘야 돼서 거기서 이제 지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또 노동이라는 투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상품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라는 틀 안에 자연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자나 우리의 지금의 성장 모델을 만든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이 개척하거나 인간이 활용하는 어떤 하나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라는 틀이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제 활동 안에서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생태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라는 것을 인류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인류는 옛날부터 어떤 체제 속에서 유지를 해왔던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가서 채집을 하건 사냥을 하건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았고 먹고 살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국가도 만들어졌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회를 유지해왔고 사회 이전에는 지구라는 생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경제 안에 자연 자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원이라는 큰 틀 안에, 지구라는 큰 틀 안에 사회가 있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경제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경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자들하고 생태경제학자들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생태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연력학 법칙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인데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어도 총 열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태양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인간이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을 태워요. 석탄이 갖고 있는 화학적인 그 열량, 그것이 열에 의해서 그 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탄이라는 것이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석탄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전기라는 에너지를 얻어요. 화력발전소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석탄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석탄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수백만 년 동안 그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일어난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제로에서 에너지를 새롭게 팍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팍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 이 안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의 원리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삼고 있어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닫힌 게 내에서 총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는 무질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컵이 딱 있어요. 이게 컵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딱 깨트려지면 우리가 떨어뜨려 가지고 컵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컵을 다시 이 상태로 만들기가 어렵죠.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 컵을 딱 깨트렸는데 새롭게 가공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리를 우리가 보통 재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물로 씻어서 세척해갖고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할 때는 유리를 다 깨트려가지고 걔네들한테 열을 다시 가하거나 모래를 더 추가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유리병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유리병 하나가 다시 유리병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안에 그 가공 과정 안에서는 에너지가 좀 들긴 하죠. 하지만 새롭게 어디서 원료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얼음이 상온에 있으면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것처럼 얼음이 물의 상태가 되고 얘네의 상태가 상온이 아닌 어떤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멀쩡한 것이 점점 그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엔트로피 상태에서 고엔트로피 상태, 즉 멀쩡한 것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지구 안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순환이라는 개념 플러스 절약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엔트로피를 곧 무질서도를 증가하는 방식의 삶보다는 최소한도로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태경제학에서는 이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따라서 지금의 그 지구 한계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요. 성장이라는 것 자체도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해주는 물질, 에너지, 처리량의 물질적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다. 즉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부가가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뭔가 이걸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GDP를 늘려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루풋이라고 얘기하는 처리량 이런 것이 저엔트로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고엔트로피의 폐기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스루풋이 많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루풋이 증가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소비를 해. 그러면 그 소비하는 물건들은 결국 뭐가 되나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돼서 나와요. 폐기물이 돼요.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폐기물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죽고 나도 쓰레기 치울 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이제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산하는 다양한 물질들 중에 그냥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요. 비전슨이라는 분이 이제 뭐 단순하게 살기로 하여튼 뭐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오셨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안 사줘요. 장난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학회를 갔더니 한 분이 이제 기조 강연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아이들이 한 해에 받는 선물의 개수가 60여 개예요. 63개? 되게 놀랍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생일 파티를 해요. 생일 파티, 1년에 생일 파티를 하면 친구들이 다 와요. 그러면 한 20명, 거기에 친척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또 생일 선물을 해줘. 그러면 이게 한 25개? 그 정도가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또 하나만 주는 게 아니야. 막 몇 개씩도 줘요. 그리고 막 자잘한 이런 물건들도 막 주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또. 뭐, 새해가 되고, 뭐, 가족이 어딜 간다? 뭐 이러면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무지하게 받는 거죠. 그렇게 아주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선물들을 받고 이렇게 살면서 그게 결국은 계속 폐기물이 돼요. 이게 그냥 동생한테 옛날에 저는 다 옷도 물려받고 저희 언니들한테 옷도 물려받고 뭐 쓰던 책도 물려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행도 많이 바뀌지만 물려주는 것이 이제 익숙치 않은 세대들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내 자식은 다 귀해.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니까 다 새로 사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소비를 늘려가는 사회가 되고 소비는 미덕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소비를 해야 기업이 잘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GDP를 늘리고 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데일리라는 그 분은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생태경제학에 눈을 뜨게 돼서 이제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자들 많이 비판했던 분인데 이 데일리라는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분이 주장한 이야기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은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그로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부피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비전슨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는 대신에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여행을 선물해요. 물론 탄소 발자국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을 한 거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더 많은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밖에서 놀게 하고 친구들이 선물을 사오지 않고 그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서 생일 파티 때 무조건 선물을 사지 않고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런 환경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계속 소비해가지고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적인 그 성장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시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똑같은, 여러분들 그 욕조 모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수돗물을 틀어요. 한쪽에서 수돗물을 틀면 우리가 이 욕조에 수돗물을 계속 받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열어놓으면 이 나가는 속도하고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으면 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거는 좀 이제 이거랑 관계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퍼뜩 생각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이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찰 수는 있어요. 그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 넣으면 언젠가는 차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풋을 계속 주지 않으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차오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추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된다. 정상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 상태 경제에서 발전을 하지만 성장이라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발전, 이 모델이 바로 이제 성숙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계속 키가 크잖아요. 계속 크지 않잖아요. 한 20살 정도 되고 나면은 성장이 멈춰요. 우리의 경제도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의 성장률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막 7%, 8%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불행해지진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 이웃과 같이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하지만 성장하지 않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생산 요소 시장 그거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경제학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그림을 배웁니다.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이 생산 요소 시장 안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에 노동을 넣으면은 이제 주로 이제 개인들이 노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가계로 가게 되고 그 돈을 우리가 시장에서 쓰게 되는 거죠. 재화나 서비스 안에 시장에서 쓰게 돼요. 그럼 지출을 하게 되죠. 지출을 하게 되면 이 시장 안에서 기업은 돈을 벌어들여요. 수입이 돼요. 그럼 그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토지를 빌렸던 곳에는 지대를 지급하고 자본가에게는 이자를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주죠. 그렇게 해서 이게 뺑뺑뺑뺑 돌고 돈다.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경제가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다 배워요. 뭐가 틀렸지?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지나 그러니까 이 토지 안에 자연자원을 다 집어넣은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공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지라고 생각해 보면 농지가 우리가 뭔가를 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자연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질소 고정도 필요하고 탄소 고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 조금 더 이제 뚜렷해지는데요. 생산 요소 시장 자체에 노동과 자본 플러스 자연자원이나 에너지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제 자본 안에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요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자본을 늘려가고 제가 아주 초반에 얘기했었던 자본을 증식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는 착취가 있었어요. 자연자원이나 노동을 착취하면서 자본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갔죠. 또 한 가지가 자연자원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것. 예를 들면 오염을 배출하는 거죠. 기업이 예전부터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많이 그 폐기물에 대한 그 대기 배출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었더라면 지금처럼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윤을 거의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기 오염을 막 배출하고 수질 오염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공해물질을 배출하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업화를 이뤘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낙동강 그 오염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환경학을 전공했는데 환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초반에 낙동강에 그 페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산에서 이제 배출한 페놀이 강물에 들어갔는데 그 정수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정수하는 데서 하수 처리장이었다. 하수 처리장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염소를 넣은 거죠. 그러면서 페놀하고 염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악취를 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이제 난리가 나면서 낙동강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제 수질 검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독성이 생기고 난리 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런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었어야 되고 기술력이 들었어야 되고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더럽혔던 거죠. 그런 오염물질을 내보내면서 환경을 마치 자기네가 막 쓸 수 있는 어떤 뭐 공짜인 양 썼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염이라는 부분을 처음에는 그 강에 공장이 하나만 있을 때는 티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다 그걸 정화해 줬으니까. 물이 내려가면서 다 그 나쁜 수질 오염 물질이 들어와도 일정 부분은 다 정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다 받아줬으니까 계속 오염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한두 개 더 생기고 하다가 공장이 막 한 10여 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다 오염 물질을 내보내니까 더 이상은 하천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연 정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생태계 서비스, 예를 들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 걔네들도 다 같이 죽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윤여찬 교수님한테 배웠던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연이 만들어줬던 혜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들여야만이 이 정도의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의 투입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 자본들이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 거죠. 기술력으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이 그동안 떠받쳐줬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이라는 부분이 환경오염이라는 거, 환경경제학자들은 오염을 그럼 세금이나 이런 거에 반영해가지고 규칙을 바꾸든가 법을 강화해서 규칙을 바꾸든가 해서 벌금을 때리거나 세금을 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가격에 반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정도의 가격을 반영하면은 시장 경제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윤이 안 남아요. 그 지금의 환경 비용을 다 기업이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환경경제학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닫힌 개의 얘기인데요. 결국은 태양에너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외에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순환시켜서 결국은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전략 1, 2, 3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순환하는 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의 화폐 가치화.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자원이 무료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을 결국은 다 사람이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해주는 것을 미리 우리가 화폐 가치로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의 전략으로서 탈성장을 더 인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탈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성장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앞 시간에. 탈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주의를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성장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없애자. 성장이 아니어도 우리는 자연적인 기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의 그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 제가 이 뒷부분은 탈성장의 이야기하고 조금 이제 계속해서 연관된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요구되는 미래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안에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과 해수든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서 얘기했었던 방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경제는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별로 배출하지 않는,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다. 이게 탈동조화예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GDP는 증가를 시키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짙은 초록색이 GDP인데 GDP가 증가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는 별로 늘지 않는 이런 방식이 된 거죠. 1992년도가 나오는데 유럽하고 동유럽 쪽에서는 특히 이제 90년도, 91년, 2년 이때가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기준이 거의 90년대 초반으로 잡혀 있어요. 90년 기준 우리가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때 가장 높았던 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말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기준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2018년도, 27년도가 그 배출량이 제일 많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가 사실 같이 어려워졌다가 이 정도 2000년도 정도 되면서 경제가 반등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생각하는 브릭스라는 그 국가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이 중국이나 이쪽으로 수출이 됐다는 거죠. 그 중국을 보면은 중국에서도 결국은 이런 그 제조업을 하는 곳은 탄소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석연료 발생량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거티브 디커플링. 커플링이 완전히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윅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이런 쪽은 그래도 조금 디커플링이 조금은 있었다. 그런 곳은 뭐 지식산업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발달한 데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거는 신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진짜로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에너지 효율화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우리가 살 때도 보면 에너지 효율 제품인지 보고 사잖아요. 저도 집에 예를 들면 제가 2011년, 12년 그때 한국에 오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양문형 그 냉장고를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이미 그 전에 10년을 쓰신 양문형 냉장고를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한 4년, 5년 사는 동안 이 밤 되면 윙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냉동실에서 뭐가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이제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얘가.
밤에 윙 소리도 나고 멈췄다가 났다가 막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저희 집 요금이 전기 요금이 그 당시에 5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게 2015, 6년 그때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 막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제가 막 환경 분야 이런 강의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집 요금이 5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딱 냉장고를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보다 조금 큰 거. 그걸로 바꿨는데 그 다음 달 전기요금이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냉장고가 먹은 전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에너지 효율화가 이렇게 짱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저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경우에는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여러 개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나 전기세 아꼈어. 전에 5만 원 나갔는데 이걸 10,000원 나가니까 스타일러를 한번 사볼까? 건조기를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수품에 건조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캘리포니아에 산 적도 있었는데 햇볕이 완전 짱짱해갖고 진짜 한 3시간 정도 걸어놓으면 모든 빨래가 다 말라요. 근데도 사람들이 건조기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너는 건조기를 왜 돌리니? 그냥 빨래를 널어놓으면 금방 마르는데? 그랬더니 그게 생활 습관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그냥 건조기를 쓰는 게 당연히 빨래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건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별로 생활 속에 가져오질 않은 거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다행이야. 아직도 베란다에다 넣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점점 건조기를 갖고 살면서 또 요즘은 아파트가 베란다가 없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뭐 확장형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다 건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 건조기를 사는 거예요. 물론 편하죠. 그냥 빨래통 통째로 넣고 돌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는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제본스의 그 파라독스라는 말 쓰는데요. 에너지 효율 제품, 친환경 제품 이런 것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세제가 그 오염물질을 많이 낸다. 그러면 세제를 조금만 써야지 막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친환경 세제여서 이건 다 풀어져. 다 이제 막 바다에 이렇게 하천에 딱 가면은 이 물이 금방 정화가 돼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푹푹 쓸걸요? 이거는 나는 죄책감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 제품이나 뭐 에너지 효율 제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노리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이익을 늘려요. 왜냐?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을 하는 만큼 다른 제품 사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에너지 효율을 하면 저처럼 냉장고를 줄여서 딱 그 에너지 효율의 효과를 확 느끼면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도 뭐 10,000원대 전기요금 내지만 이게 벌써 한 뭐 8년 됐나요? 제 냉장고가 7, 8년?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는데 게다가 냉장고가 줄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조그만 냉장고에 이거 다 어떻게 쑤셔놓지 막 이 생각했어요. 근데 작은 냉장고에 맞춰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뭐 생협이나 이런 데서 사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저장을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줄어들고 내가 부엌 일을 자주 하더라도 뭔가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결국은 디커플링이라는 것에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어제 발표하느라 받았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
한국의 노력은 매우 불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